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교시를 맡게 된 김훈오라고 합니다. 저는 일요일날 연구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4교시를 제가 맡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교시를 보면은 1교시만 빼놓고 대부분 기본 문제, 그리고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3번이나 5번이나 6번은 학원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기본 문제이면서 이제 실무도 좀 있고, 그래서 기본을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다 쓰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를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하고 제외 기준, 그 다음에 천정과 반자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물어본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하고 실무하고 같이 혼합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그 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기준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실무적인 건데 헤드를 제어시켜 줬으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연물이라든가 점화원이 어떤가, 이런 기준으로 관점으로 써 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어가 중요하지, 악어. 설계 면적의 균일한 설계 농도, 살수밀도. 살수밀도가 중요하니까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써주시고, 이렇게 감지 특성, 방자 특성, 그 다음에 이렇게 개요 부분처럼 좀 쓰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소화 메커니즘을 좀 뺐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쓸 게 양이 좀 작잖아요. 이 정도만 쓰면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나오면은 이제 수계 시스템이니까 이 소화 메커니즘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다뤄주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1교시인가 2교시에 스프링클러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때 썼던 소화 메커니즘 정도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지 안전 기준에 있는 거. 이거는 다 보시면 이제 양쪽이 불연제인 경우에, 그 다음에 한쪽만 불연제인 경우에, 그리고 양쪽 다 불연제가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요건 다 아시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기준은 있지만은 그림도 하나 그려주시면은 이 칸도 많이 채워지니까 그림도 하나씩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은 다 쓰셨고,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보시면은, 이제 어차피 천정 내부기 때문에 가연물이 어떻다, 점화원이 어떻다, 이 관점으로 해줘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니까. 안전은 이제 소방이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점화원을 확인하는 여부, 그 다음에 가연물의 정도, 이렇게 두 개 크게 키워드를 해가지고 좀 써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점화원은 우리가 점화원은 정기적인 점화원밖에 없잖아요. 사실 천정에 정기적인 점화원, 뭐 출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열이나 스파크, 뭐 전선, 그 다음 조명, 그거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전선 이제 답안에 보시면은 전선의 적합 상태, 뭐 접합부 시공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다가 이제 출열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출열 이런 공식을 좀 써주시고, 접합부에서 우리가 이게 접촉조항이잖아요. 아까 1교시 때 접합부가 불량할 경우가, 그때 이제 출열의 공식을 써주시고 좀 더 풀어주는 거, 그래야 답안이 좀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차후에도 접합부 시공 상태라고 썼지만은 그 시공이 불량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논리 있게 좀 써주려면은 공식, 줄열 공식 하나 써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가연물이라는 것은 이 천장 내부에 보면 우리가 전선도 지나가고 덕트도 지나가고 또 그 파이프 배관, 보온재 있잖아요, 보온재. 보온재가 대부분 난연 성능을 쓰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난연재이지 또 불연성은 아니니까 그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의 정도, 그것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잘 비슷하게 다 쓰셨을 것 같은데, 또 먼지가 쌓였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 줄씩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 경험에 조금 있으셨으면은 좀 무난하게 썼을 것 같아요, 다들. 특별히 답이 없으니까 본인들 기량대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번 문제는 지금 위험물이죠. 위험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위험물의 개념. 그래서 정의를 써주는 거죠. 정의하고 일요유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묻는 지문은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부분은 그 정의만 썼어요. 그 위험물 기준 정의를 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 간단하게 특성, 우리가 항상 했던 유독성은 어떻고 가연성은 어떻고 반응성은 어떻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주시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그 스프링클러처럼 기본적인 거는 좀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품명 지정수장, 2류는 황정류, 철마금, 그 다음에 인화수 고체가 있기 때문에 암기할 거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질. 어차피 2류 가연물은 우리가 가연소 고체잖아요. 가연소 고체. 가연소 고체니까 가연소 고체니까 금속화재. 얘가 이제 금속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금속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철마금도.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인데 위험성. 일반적인 성질에 보시면은 마그네슘의 반응식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그 위험성 해가지고 금속화재, 우리가 이제 다 암기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2류 위험물도 반드시 금속화재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화재 위험성을 좀 넣어줘도 참 좋아요. 우리가 항상 했던 거 있잖아요. 금속화재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발생하고 수소 폭발이라든가 분진 폭발, 아니 뭐죠? 수소 폭발, 그 다음에 수증기 폭발, 뭐 물에 접촉했을 때 그런 금속화재 위험성을 좀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그리고 이제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지문의 내용만 써줘도 답이 다 꽉 차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2류 위험을 쓰라는 거니까 2류 위험을 아시는 대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도 이걸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크게 난해한 건 없고, 그 개인의 기량적으로 쓰는 거, 기본 문제만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은 그냥 일정한 기본적인 답은 점수는 얻을 수 있을 문제들 같아요. 두 개 다. 그리고 3번 무정전 전원 설비, UPS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거는 이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갖고 가긴
기본 문제니까. 왜냐면 이 실무적으로 UPS를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겠지만은 우리 그 소방에서도 UPS 뭐 비상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를 쓰니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문제죠. 꼭 갖고 갈 문제. 그래서 UPS라는 개념은 정확히 좀 갖고 가는 게, UPS라는 것은 우리가 정전시 필요한 게 UPS예요. 정전시. 전원이, 상용 전원이 차단됐을 때 전기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설비가 UPS예요. 그래서 UPS는 정전시, 세 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드려요. 정전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전압, 그 다음에 CV, CF. 그러니까 이제 정전압, 정주파수. 우리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UPS를 사용하고 있어요. UPS의 목적이라고 사용하셔도 돼요. 상용 전원이 정전시에 무슨 단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UPS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 하는 데서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면 모든 그 시스템이나 자료가 다 없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UPS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기본적인 구성도죠. 기본. 이게 상용 전원. 이게 컨버터죠. 컨버터. 또 정류기라고도 정류기. 인버터. 축전지. TR.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구성도. 기본 구성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부하에서 우리가 지금 전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하에서 전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상용 전원이 쭉 보내졌을 때 이 인버터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축전지에 축적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버터는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류 전원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써도 되는데 왜 이거를 거쳐서 이렇게 쓰냐면은, 물론 저렇게 정전시에서 바로 이렇게 축전지를 무순단으로 축전지의 전원을 바로 공급하니까, 얘가 끊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양질의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주파수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정전압, 정주파수를. 인버터가 정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기기예요.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기기. 그리고 TR이라는 게 여기서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압, 정주파수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질의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또 필터가 있어요. 필터. 이 필터에서 고주파 필터, 고주파도 맞죠. 고주파도 되고, 이런 노이즈 같은 거를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전압을, 전류를 확보할 때 쓰는 게 UPS예요. 그래서 우리가 UPS를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전시, 그 다음에 양질의 전압, 그 다음에 정전압, 정주파수. 양질의 전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는 온라인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프라인 방식, 그 다음에 라인 인터랙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림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쓰는 건 이게 있어요. 바이패스예요. 바이패스예요. 왜냐면 요 인버터나 컨버터가 고장났을 때는 전원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UPS는. 그래서 지금 그림에 있듯이 이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온라인 시스템. 그래서 장점은 무순단으로 바로 공급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좀 높고, 우리가 이제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신뢰도가 높고, 또 양질의 전압을 보내줄 수 있고, 무순단, 요거를 이제 같이 쓰면 돼요. 암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설비가 좀 복잡하고, 이런 단점을 좀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암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조금만 암기해가지고 같이 써야죠, 뭐. 그래서 여기 기본 시스템 구성도고, 그 다음 방식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 그 다음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오프라인은 이제 요거죠, 이제. 평상시에는 일로 가는 거, 이 전압으로. 그냥 우리 상용 전압으로. 한전에서 오는 상용 전압으로 쓰다가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으로 쓰다가 이제 전원이 차단됐을 때, 상용 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 온라인 방식으로 쓰는 게 바로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이에요. UPS를 쓰는 게. 얘는 이제 이 상용 전원이 차단됐을 때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 구성 시스템, 요 시스템만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는 이제 기본 구성만 알고 계시면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이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3번에 그 좀 라인 인터랙티브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도 오프라인 방식인데 평상시에는 일로 쓰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예요, 지금 이게. 여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인버터와 컨버터 같이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버터라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가 정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버터도 되고, 그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류를 보내다가 여기 보시면은 보내다가 일로 오죠, 뭐. 여기 TR을 거칠 그림이 그렇다 이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평상시에 일로 보내다가 일부 전압을 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치는 게 정류기예요, 정류기. 컨버터. 아까 얘기했듯이 컨버터라는 것은 주파수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컨버터예요, 정류기. 파를 없애는 거, 파. 예, 이 교류파를 없애는 게 컨버터예요. 그 다음에 인버터라는 것은 주파수를 집어넣어주는 게 인버터고. 그래서 정전압수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기능을 하나가 두 개의 가치 기능, 상호 활동한다라고 해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해서 인터랙티브. 그래서 얘는 오프라인하고 비슷하지만은 인버터 하나만 가지고 기능을 같이 수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 조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전에도 한번 나왔고, 또 우리가 갖고 가기가 좀 애매한 문제예요. 버리기도 그렇고 갖고 가기도. 근데 기본 구성도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구성도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그림만 좀 보시고 장단점 몇 개만 숙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시스템이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정식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 선정식 고려사항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크게 용량을 선정할 때, 그 다음에 기기를 선정할 때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뭐 딴 데도 그렇게 자료가 돼 있으니까 두 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는
지나간 문제니까 출력 용량, 파고, 부하 역률, 백업 시간 이렇게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쓰실 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쓰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에 이렇게 출력 용량 그래서 이렇게 최대 부하 여유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쓰고 여기서 파고율 그래서 또 조그만 글씨 해가지고 쭉 늘려야 돼 이거를 그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서 마지막에 선정식 고려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페이지를 가져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써주셔야 돼 한 줄씩은 그래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4번은 이 문제가 많이 배웠던 문제잖아요. 전부 다 많이 배웠던 문제예요. 4-4번이 많이 배웠던 문제인데 이게 정확한 답은 한국 화재 소방학회 그 논문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한국 화재 소방학회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 2페이지 되는 논문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어차피 모범 답안은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논문에서 나온 건데 논문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배우셨던 대로 그대로 썼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수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가스계가 나왔다 하면 항상 보고 개념을 써주셔야 돼요. 가스계는 기본적으로 방호 공간에 균일한 설계 농도가 가장 중요하죠. 아까 그 1교시인가 2교시도 나왔잖아요. 청정이. 모든 이 시스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지문 자체도 항상 뭐 때문이냐, 얘 때문이에요. 균일한 설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작용이 안 하면, 이게 형성이 안 되면은 소화를 못 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기 써주듯이 그러니까 가스기가 여기 청정이 나왔으니까 이 개요처럼 최소한 이 정도 한 4줄 이상의 개요는 항상 25점짜리 문제는 4줄 이상의 개요를 꼭 써주셔야 돼요. 청정 시스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몇 줄 써주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개요는 4줄 이상 6줄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개요는 항상.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항상 이런 거를 지금 여기다는 안 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가스계는 이 가스계 실패 요인이니까 꼭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약재를 방사했을 때 개구부라든가 핵심이에요. 개구부. 보이지 않는 면적. 모든 원인이 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때문에. 개구부 때문에 가스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약재가 누설이 있겠죠. 약재 누설. 그 다음에 소킹 타임이 균일한 설계 농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실패가 이래요. 실패.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모든 이 가스계 실패 요인이 이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요것들인데 이 항목들인데 이 항목들을 지금 현재 실무에서 제대로 설계나 시공 시에 이 답처럼
뭐 저기 엔지니어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인 그 상황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실무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얘네 두 개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거를 항상 그 가스기가 나오면 항상 이거를 써주시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시공상의 문제점과 시공 설계상의 문제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시공 설계상 문제점. 우리가 묻는 게 이제 시공 설계상 문제점인데, 여기서 기밀도가 나왔죠? 기밀도. 자, 기밀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기밀도라는 것은 얘죠, 얘. 개구부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약재를 방사했을 때, 누소라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약재를 설계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밀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일한 설계 농도가 유지되지 않아서 이제 가스기가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그 대책은 이제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도페 테스트밖에 없죠, 대책에. 그냥 압력 배출구. 우리 이거 있죠? 그림. 뭐, 다 그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요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두 개 있잖아요, 요거. 액화가스일 때, 그죠? 압축가스일 때. 아유. 이건 뭐야, 헷갈리네. 어쨌든 이거 압력 배출구 나오면 이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응? 암기 많이 안 하셔도, 우리가 액화가스. 이게 압축가스잖아요. 아니, 압축가스. 압력 분포도잖아요, 압력을 나타내는 분포도니까. 이런 형상을 갖는 게 가스계예요. 가스계 시스템. 그래서 부합이라든가 과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과합이. 가스계는. 할로겐은 화학적 소화를 하기 때문에, 얘네도 화학적 소화를 하겠지만, 화학적 소화를 하기 때문에 약재량이 작아요. 근데 청정은 질식소화죠. 질식소화, 냉각도 있지만은, 이 공간에다가 약재를 방사하게 되면 이쪽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푹 쏟아지니까. 방어 공간을 고려해서 약재량이 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에다가 압을 다 가하니까 압이 팽창을 한다고요. 팽창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이제 액체는 순간적으로 부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니까 부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합에 의한 유리창도 파손될 수 있으니까 항상 과합이나 부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해가지고 과합 배출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과합 배출구 또한 이 건축물의 자료를 보고 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시공사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균일한 설계 농도가 유지가 안 돼요. 또는 요 약한 부분 다 파손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 건물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건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시공하는 문제점, 그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약재 공급 회사가 제공하는 계산 근거를 가지고 많이 설치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안전밸브 보시면 안전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집합관 안전밸브가 있죠? 그림 저는 이렇게 그려도 이쁘게 그리세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요게 안전밸브잖아요. 안전밸브. 안전밸브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약재량이라든가 가스 약재량, 그 다음에 약재량 등하고 그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되니까 얘가 구멍이 작아, 이렇게 작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그맣잖아, 여기에. 조그마니까 과비 발생에도 얘가 빨리 분출을 못하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약재 저장실에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관리자한테 우리 청정도 5분 이상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5분 이상 노출할 수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도. 청정소화약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얘의 단점은 독성하고 환경 영향성이 단점이죠. 단점. 그 단점 때문에 관리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요 안전밸브예요, 안전밸브. 그래서 대책은 이제 계산서를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계산서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시공은 이제 그 배출구는 바깥으로, 가능하면 외부로 방출될 수 있게 하자. 요게 이제 대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스 접합을 보면은, 가스 접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접합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 고압가스. 근데 우리가 일단 질소일 경우에, 거기 답안에 있지만, 질소의 경우에는, 아까 1차 강압배를 거쳐도 80바라고 그러죠. 80바. 80기압. 80기압의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접합부 용접을 플랜트 용접을 하지 않고 일반 배관공이 용접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용접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그래서 플랜트 용접은 기본적으로 아까 밑에다 써드렸는데 2번을 용접을 했는데 2번. 1차 용접 비드는 미그 용접. 우리 불활성 기체로 산소가 못 들어오게 먼저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요거. 아니, 이거. 아크 용접을 해서 2번을 이렇게 용접을 해줘야 얘가 견딘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압이 발생했을 때 용접 부분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플랜트 용접공을 사용해가지고 하자는 게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서, 계산 근거라든가 엔지니어링 기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이 배관에 대한 논문도 똑같이 이렇게, 그거 보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배관의 문제점을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논문을 못 봤다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 다음 PRD를 보면은 피스톤 리리즈 댐퍼잖아요, 댐퍼. 방어 공간에 균일한 설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또 댐퍼도 중요하잖아요. 가스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이 개구부, 이 개구부를 폐쇄해주는 게 댐퍼잖아요, 자동 댐퍼. 근데 얘는 아시다시피 방출되는 이 소화 약재에 의해서 댐퍼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단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점검을 물론 점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얘는 테스트 안 하잖아요, 얘는. 그죠? 작동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안 해. 얘는 테스트해, 얘랑 여기서 니들 밸브 파손시켜주는 얘는 테스트를 해요. 컴프레셔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테스트를 안 해요. 테스트 하질 않더라고요. 여기를 띄워가지고 컴프레셔 달아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그죠?
근데 이런 테스트를 평상시에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재가 방출돼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약초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얘를 뽑아와야 되는지 근거가 없어. 계산 근거가. 그래서 시공을 하던, 시공에서는 계산 근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설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 근거가. 그게 나와야 그 근거를 가지고 어디서 뽑아가다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시공을 하는데 근거라는 설계가 안 나오니까 시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 그 다음에 요 길이, 이런 거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PRD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배웠잖아요. 요거 아까 했나? 가스 개선 방호구역 설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약재 저장실.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이 가스기를 요게 형성이 돼서 재발화라든가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게 세 개, 여기 두 개잖아 지금. 용접이라든가 용접. 용접하고 저 안전밸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도 그리셔도 돼요. 이런 것 아는 거 다 그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지나갔고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쓰셨는데, 여기서 이 내진이라든가 다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나 설계 시공상 문제점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니까. 그러니까 내진 시스템에 뭐 설계상 시공상 문제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엔지니어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그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시스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성능 위주 생각하시면 성능 위주하고 시방 위주. 항상 우리는 시방 위주로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성능 위주로 못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거 물어봐도 이렇게 꼭 쓰셔도 돼요. 드라이비트는 이제 다 잘 아시니까, 드라이비트는 이제 많이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드라이비트가 뭐다, 그 다음에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상의 문제점이잖아요. 시공상의 문제점. 그럼 드라이비트가 뭐다라는 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시공상의 문제점만 써주시면 되죠. 근데 요거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공상의 문제점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점이겠죠. 보시면 이 드라이비트는 이제 외단열 공법이잖아요. 외단열 공법. 우리가 이제 건축물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바깥에다 하는 공법이잖아요. 바깥에다가 단열을 붙이는 거. 여기다가 단열을 붙이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티로폼을 여기다 붙이는데 스티로폼을 많이 써요. 또는 우레탄도 많이 써요. 우레탄 단열재도 많이 스티로폼 같이 두꺼워가지고 한 150mm짜리를 외벽에다가 붙이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공법을 이렇게 떡번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떡번드 공법이 있나? 어쨌든 이 접착제를 이렇게 뭉탱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턱 붙이는 거예요. 뒷면에 보면은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떡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층이 있는 거야. 공기층. 가장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공기층.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메쉬 망사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또 미장을 하는데, 미장을 하고, 마지막 여기다 하는 게 이제 드라이비트죠. 여기다 하는 게 이게 드라이비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 두께도 가장 또 문제점. 얘 두께가
우리는 보통 한 3mm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화재가 이렇게 화열이 접촉하게 되면은 얘가 스티로폴이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타는 거 연소가 되는 거 봐라가. 그럼 얘는 뭐냐면 보통 연소 속도가 다공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다공성 물질. 안에 공기가 유통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엄청 빨라버리는 그렇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그 시공상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 시공을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미장의 두께를 너무 작게 한다는 거. 요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진국에도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독일 그죠?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대책같이 공법을 이렇게 스티로폴을 바짝 붙이고 여기 외벽에다가 스티로폴을 바짝 붙이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한 10mm 이상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화열이 접촉해도 화열이 들어와도 결과적으로는 신부화재가 안 돼. 화재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연소는 되는데 순간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법에 따라서 공기가 유통되질 않으니까 신부화재밖에 안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요거죠. 그러니까 미장도 이렇게 충분히 두껍게 하고 여기도 밀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연소가 돼도 빨리 못하죠. 확산이 안 돼요. 화재 확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연소가 계속 일어나겠죠. 응? 신부화재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밀착되지 않은 단열재. 그 다음에 접착력이 부실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장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 요거 세 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공법을 이렇게 밀착되는 공법을 해가지고 외단열이 장점이 많아요. 내단열도 많지만은 외단열이 장점이 많다고는 하니까 우리가 문제점이니까 요거니까. 자,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마지막 타임에 오니까 조금 급하네요. 이거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버리네. 자, 얘는 다 지금 보면은 이 문제도 우리 그 학원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잘 쓸 거라, 다 잘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리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림처럼 배터리의 원리만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막이 있고, 이게 양극, 음극, 양극이 리튬 코발트죠. 얘가 이제 방전부터 볼까요? 방전한다는 것은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방전할 때는 이 음극에 리튬 양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양극으로. 리튬 양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니까 전위차에서 전자가 일로 이동하죠. 일로. 양극으로. 그래서 전자는 일로 이동하고 전류는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전류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하에 사용하고 있죠. 부하. 그리고 충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산화겠죠. 산화. 얘가 환원. 산화 환원이 동시에 되면서 그러니까 축전지라는 건 항상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 또는 전기적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환원에 의해서 전류를 축적하고 방전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전지 원리. 산화 환원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장치라고 하시면 돼요. 이 장치.
근데 리튬이온이라는 배터리라는 것은 여기다 썼지만 에너지 밀도가 엄청 커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 자,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 또는 이 충격에 의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문제점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키워줘야 되니까 과방전, 과충전, 과충전부터 보면은 충전, 들어오는 전류량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에너지 엄청 많다는 건 여기 이제 에너지가 과에너지가 되다 보면은 이 양극하고 음극이 이렇게 접촉되면서 이렇게 얘랑 접촉되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과충전 시 그 이유를 좀 밑에다 몇 줄 써주고 과방전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방전하는 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과방전의 경우에는 그 빨리 나오다 보면 저항이 크니까 어차피 전기도 저항이 많잖아요. 저항이 많다 보니까 뭐 줄열을 써주시던 줄열에 의해서 이 양극하고 음극이 접촉에 의해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를 몇 줄씩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짧게 지금 보면은 원인이 과방전, 과충전, 외부 충격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요만큼 쓰고 말 수는 없으니까 요 과방전 시, 과충전 시의 그 원리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방전 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이 많이 발생해서 출력이 발생하니까 양극하고 음극이 접촉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 대책은 보편적으로 원인의 반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과충전, 과방전, 외부 충격을 안 가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발생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보호회로를 설치하는 것밖에 저게 없어요. 대책이. 그리고 다른 축전지, 다른 에너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자. 뭐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용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 다음에도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일부는 알지만은 일부는 실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실무적인 얘기를 할 때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